안녕하세요. 저는 키가 작은 40대 여자입니다. 제 키는 155cm를 겨우 간당간당하게 맞추는 키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키가 작은 편이라 저도 어릴 때부터 키가 작을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안 클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먹는 것도 잘 먹고 부족함 없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이란 참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제 남편은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에게 한눈에 반해서 제가 졸졸 쫓아다녔고 결국 저에게 두 손 두 발을 닫은 남편은 저와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연애할 시절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커플을 불렀는지 아세요? 바로 고목나무와 붙은 매미였습니다. 남편의 키와 제 키가 30cm나 차이 났기 때문이에요. 저와 저희 어머니의 키가 매우 작다고 했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정말 키가 무지하게 컸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고개를 하늘로 치켜들고 봐야 할 정도로 키 차이가 어마무시했어요. 시부모님도 남편의 형제들도 전부 키가 크더라고요. 제가 왜 시작부터 키 이야기를 꺼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남편이랑 연애 후 결혼을 준비하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제 키를 가지고 불만을 가지셨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와서 아들만 내리 4명을 낳으신 아주 장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부모님, 그러니까 남편의 친조부모님께서 시어머니를 엄청나게 아꼈다고 들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커서 아들을 줄줄이 낳을 거라고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상견례 자리에서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돈댁은 딸만 둘이라지요? 예, 제가 딸만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없죠. 단지 사돈이 키가 작아서 딸만 줄줄이 낳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이죠.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안이라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워낙 며느리들 아이가 키가 작아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키랑 자식 성별이 상관이 있나요? 우리 시부모님께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며느리들 아이도 160은커녕 150도 안 되어 보이니 아들을 낳을 수 있으려나? 사돈, 무슨 말씀이 그러십니까? 세상에 여자 키로 아들, 딸 가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작긴 하지만 그건 자식들 성별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키가 커서 아들만 넷이고 키가 작은 사돈은 딸만 둘이잖아요. 아들 없어서 말년이 든든하진 않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화가 나셨는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소란스럽게 굴진 않으셨어요. 다만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결혼을 꼭 해야겠느냐 하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던 터라 아버지가 없이 컸거든요. 가뜩이나 신경 쓰일 게 많은데 시어머니께서 계속 우리 아들 하시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나 봅니다. 저도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꺼내실 줄은 상상도 못했던지라 조금 걱정이 되긴 했고요. 아무래도 나는 영 찝찝하다. 네가 어디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키는 뭐 큰 애들은 크고 작은 애들은 작은 거지. 그게 마음대로 됐으면 무슨 세상에 키 작은 사람이 어딨어? 아휴,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내세울 게 그것뿐이신 분이라 그런가 봐.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네가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겠다는데 아주 그냥 아들 하는 꼴이 영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엄마한테 2배로 더 잘할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어머니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준비했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남동생이 셋이나 있는 남편은 참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자랐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이요. 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반갑게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이제 호텔 도착했어요. 내가 전화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너네가 먼저 했어야지. 내가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니? 죄송해요. 결혼식 끝나고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오늘이 좋은 날이니 여기서 그만 넘어가마. 우리 맏며느리가 키가 작아서 걱정이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고 난리를 치니 내가 좀 더 지켜볼 거야. 남편을 항상 하늘같이 섬기고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거라. 저는 부부는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어머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겉으로 그런 척 못할 게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있었죠. 연애하며 지켜봐온 남편의 성격상 절대로 복종이니 순종이니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치열한 네 형제 간의 경쟁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버텨온 사람이라 믿을 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누구냐고 묻는 남편의 질문에 저는 가림없이 전부 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셔. 내가 키가 작아서 걱정이라고 하시네? 정말 쓸데없는 미신이라고 생각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뿐만 아니라 나한테 항상 당신을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으라네. 부부는 평등한 관계지. 당신이 무조건 나한테 맞출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앞에선 내내 장단 맞추고 우리는 알아서 잘 살자. 제가 원하던 대로 대답해주는 남편에게 뽀뽀를 한 뒤 저희는 신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또 한 번 기함을 토하고 말았죠. 친정에서는 어머니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을 차려주시고 혹여라도 저희가 피곤할까 이것저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셨어요. 남편도 몸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가슴 한켠에 차오르는 뿌듯함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가족이고 화합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고생하며 저를 키우셨던 어머니께서 든든한 사위를 맞이한 것 같다면서 매우 기뻐하셨거든요. 그렇게 분위기 좋은 상태로 시댁에 갔는데 시댁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일단 절부터 하라고 하시더니 앉아서 덕담을 가장한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다른 건 필요 없다. 우리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이니 아들을 낳거라. 고추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손이 귀한 집이라고 하기엔 남편의 동생 3명이 전부 다 남자인데 말이죠. 워낙 남아선호 사상이 큰 집안인 건 알고 있었지만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아들 타령하시는 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자 남편이 옆에서 심드렁하게 대꾸를 대신 해주었습니다. 나는 딸 낳고 싶은데 형제들만 있다 보니까 애교 있는 딸 낳아서 예쁘게 키우면 그것도 너무 행복할 것 같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시아버지가 큼큼 하시면서 말을 아끼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장손 입에서 딸을 담아? 딸을 낳더라도 무조건 아들 낳고 낳아. 아니, 그게 무슨 내가 아들 낳고 딸 낳을게요 하면 그렇게 나오나? 내가 아들 씨를 줘야 아들이 나오는 거지. 남편은 이죽거리면서 대꾸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에 시어머니께서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꾹 삼키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 통쾌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고요. 둘째, 셋째 막내 도련님도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막내 도련님은 정말 막내답게 큰 형을 잘 따랐었는지 저에게 너무나도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재미는 있었는지 형이랑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말 첫사랑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여고생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막내 도련님에게 알게 모르게 정이 쓱 들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왠지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은 남편과 막내 도련님 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제 생각처럼 둘째, 셋째 도련님은 저에게 시큰둥해하면서 약간 비협조적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아들이 최고지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퉁명스럽게 네네 하고 대답하는 게 전부였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의기소침해져 있자 막내 도련님이 제게로 슬쩍 다가와서는 숨겨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첫째 형님께 재산의 반을 물려주겠다고 선포를 해두어서 저래요. 배알이 꿀려서 형수님께 괜히 핀잔 드는 거예요. 남아 선호 사상이 워낙 크고 첫째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다는 것을 애초에 느끼긴 했지만 재산의 반을 준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라 조금 놀랐습니다. 시댁이 원래 살던 시골 동네 일대의 땅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남편에게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의 반이 우리 남편에게 온다고 생각하니 속물이라 생각하셔도 할 말 없을 정도로 기대가 조금 되긴 하더라고요. 그 땅이 토양이 좋고 해가 좋아서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이 쑥쑥 크는 비옥한 땅이라고 들었거든요. 물론 재산의 반을 받기로 했다는 우리 남편은 정작 별 생각 없어 보이긴 했지만요. 남편은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기술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 20대 초반부터 죽어라 공부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번의 고백 끝에 얻어낸 자격증이라 자기 일에 자부심도 있었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성실한 모습에 반했던 터라 남편이 관심 두지 않는 땅에 저 또한 관심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신혼생활에 서로 적응하고 깨를 볶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고 저 또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날이었어요. 꿈자리가 뒤숭숭하지도 않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던 지극히도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저는 온 세상에 시커멓게 변하는 듯한 기분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회사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손만 벌벌 떨면서 팀장님께 급하게 가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제 얼굴을 보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택시를 어떻게 잡았는지 병원에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요. 어떻게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 들어가 남편을 찾았는데 이미 그 자리에 남편이 없더군요. 남편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찾으니 저를 영안실로 안내해줬어요. 이미 잠들어버린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연락을 받고 도착한 막내 도련님과 시부모님이 제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제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어코 이런 사달이 날 줄 알았어. 니년이 기어코 내 아들을 잡아먹어? 어머니, 형수님도 충격에 지금 힘드실 텐데 무슨 짓이에요? 자식을 잃은 나만큼 속이 상하겠느냐. 아이고, 이래서 키 작은 것들은 불경하다고 절대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랬는데
아이고, 우리 첫째 그렇게 가버려서 어떡하나. 아이고. 저는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느라 아무 반격도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계속 쥐어 흔드시며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치셨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 돌리고 싶으셨겠죠. 남편은 공장시설 점검을 하다 갑자기 오작동 되어버린 기계에 빨려 들어가 질식사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추후에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현실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제가 나쁜 년이라고 소리를 치시며 계속 우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밀랍인형처럼 바싹 마른 채로 남편의 영정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도련님과 셋째 도련님은 자리를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방문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기 바빴고요. 유일하게 제 옆을 지키며 끊임없이 저를 위로해준 사람은 막내 도련님 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고요.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못내 저를 비난하는 시선을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장지에 묻을 때에도 저는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남편이 땅속에 묻히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배척했거든요. 계속해서 막내 도련님만 저를 위해 다른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도 쳐주었습니다. 둘째 도련님은 아예 시큰둥한 얼굴로 저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고요. 그 옆에 서 있는 셋째 도련님 또한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동생들도 가족이라고 극진히 챙겼었는데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쓰레기처럼 굴어도 되나 싶더라고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시어머니께서 잠깐 보자면서 가족들을 전부 추모공원에 있는 휴게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한껏 째려보고는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내가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반을 주겠다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지? 네. 근데 형이 이렇게 허망하게 갔는데 어쩌시려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가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저 며느리가 마음에 썩 들었던 것도 아니었다. 우리 아들이 나에게 얼마나 효심 지극하게 굴었는데 저 못난 것이랑 결혼한 이후부터는 아주 싹수가 노랗게 물들었었지. 그래서 유언장을 고치려고 한다. 그럼 우리 몫이 좀 늘어나나? 형, 어떻게 큰형 장례를 치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막내 너는 언제까지 착한 척하면서 살 거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렇게 유언장을 고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시끄럽다. 형 죽은 자리에서 뭐 좋은 일이라고 그리 크게 떠들어. 첫째가 죽었고 남긴 자식도 없으니 유산 상속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당연히 며느리 너한테 갈 유산은 한 푼도 없을 것이야. 저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재산도 결혼 이후에나 알게 된 것이었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을 잃은 과부인데 그깟 재산이 눈에나 들어오겠습니까? 옆에 늘 굳건히 지켜주던 남편이 사라졌는데 그게 대수겠냐고요. 저는 아무 말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1분이라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아내기 힘들었거든요. 어쩌다가 우리 남편은 이런 가족들 사이에서 자라게 된 것인지 막내 도련님 혼자 고군분투하는 걸 보니 너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동생들을 알뜰살뜰 챙기던 남편이고 시부모님에게 더없이 효도하던 착한 아들이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재산 이야기라니.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나 더럽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둘째가 이제 맞이나 다름없으니 50%를 주고 셋째와 막내에게 각각 25%씩 재산을 나누는 걸로 하겠다.
아이고, 우리 형님 이렇게 가시면서 제게 큰 선물 주시고 가네. 형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인가요? 형수님, 고맙습니다. 형! 소리는 왜 지르고 그래? 그렇잖아.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형수님 만나서 우리 형 팔자가 꼬인 거 아니야? 그 덕에 내 배만 부르게 생겼어. 이런 자리에서 경거망동하게 굴지 마라. 추모는 확실하게 하고 짚을 건 확실하게 짚자는 주의니까 그런 거지. 너랑은 더 이상 볼 일 없다. 네 남편 추모는 알아서 하고 더러운 인연이니 보지 말자꾸나. 저는 다시 남편이 묻힌 묘자리로 가서 비석을 끌어안고 한참을 봉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형이 죽었는데 그깟 재산 한두 푼 때문에 웃음을 흘릴 수 있을까요?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동생들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하늘에서 이런 모습 보며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2번 다시는 보지 말자면서 모질게 저를 내치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막내 도련님만 하염없이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막내 도련님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식구들에게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실망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할 엄두가 나질 않아 집에서도 눈물바람으로 지내기를 일주일 정도 했을까요? 회사에도 휴직을 신청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집을 팔겠다고 내놓으셨는데 이사 날짜는 정하셨어요? 혹시 이사 갈 집 아직 안 정하셨으면 저희 부동산에 들러서 집 좀 보세요. 집을 팔다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 집은 저희 남편 집이고 저희 남편이 사망해서 집 용의자가 윤복자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생각해보니 시댁에서 집을 해주시겠다곤 했으나 명의를 남편 명의로 돌려주셨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아들 집 내가 해줬다라고만 늘 말씀하셨기에 남편의 명의인 줄로만 알고 지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명의의 집을 저희에게 빌려주신 것이었고 남편이 사망하자 집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혹여라도 제가 그 재산을 갈취할까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말이죠. 저는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제 집만 겨우 챙기고 앨범 몇 개만 챙겨서 말이에요. 불시에 들이닥친 부동산 사람들과 집을 보러 온 세입자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께서 제게 퇴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부동산 사람들 전화를 받게 한 것도 모자라 내용 증명까지 받게 되니 정말 너무 모질구나 하는 감정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아들이자 제 남편이 죽었는데 일말의 감정도 없이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매일같이 저를 쫓아내고 싶어 했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요. 저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짐이 고작 큰 캐리어로 3개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물건들, 추억이 담긴 모든 것을 시어머니께서 강제로 빼앗아 버리셨거든요. 저에게 남편을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는 연애 때부터 함께 차곡차곡 쌓아갔던 앨범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인이라는 이유로 남편의 회사에서 산재 처리로 지급된 보험금은 저에게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그 돈은 적금으로 묶어 한 푼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위로금이 넉넉할지라도 제 옆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개탄스러웠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도 제가 넋이 나가 집으로 돌아오자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사위가 그립다면서 밥을 참 복스럽게 먹었었는데 이 반찬을 좋아했었는데 하시면서
있을 때 더 챙겨줄 걸 후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정어머니의 마음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 제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막내 도련님이 저희 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형수님, 제가 형수님께 죄송해서 어쩌죠? 막내 도련님께서 제게 왜 미안해하세요?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고 위로해주신 분인데 저 꿋꿋하게 잘 견뎌낼게요. 나중에 혹여라도 제가 재산을 받게 되면 꼭 나눠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그 돈을 무슨 면목으로 받아 챙기나요? 애초에 돈 때문에 한 결혼도 아니었어요. 그 돈을 욕심내본 적도 없고요. 그저 도련님만큼은 꼭 행복하게 사셔요. 그래도 간간히 연락은 드려도 되죠? 그럼요. 제가 괜찮아지면 밖에 밥이라도 한 끼 먹어요. 그렇게 막내 도련님과는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시댁 식구들과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요. 물론 그쪽에서도 저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인연이 끊기니 참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막내 도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생겼는데 저에게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는 내용의 연락이었어요.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막내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라며 저에게 인사를 시켜준 사람은 정말 너무 귀엽게 생긴 여자분이었어요. 저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서 형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길래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막내 도련님께서 형수님은 영원히 자기의 형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이가 얼마나 형님 칭찬을 했었는지 제가 질투가 다 날 정도였다니까요. 이제 가족이라는 인연의 끈도 끊어져 가는데 제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저의 큰 형님의 하나뿐인 가족이신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형수님. 늘 이렇게 마음 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아무리 그래도 마음 붙일 사람이 형님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신다 생각하시고 내치지 말아주셔요. 저는 그 고운 마음씨에 반했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둘째 도련님과 셋째 도련님은 결혼해서도 시댁에서 얼굴을 본 게 손에 꼽힐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저를 찾아와 이렇게 인사까지 해주니 제가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겠어요? 따지고 보면 이제 가족이라 하기엔 너무 먼 사이인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귀여운 막내 동서의 키가 걱정이었어요. 아무래도 막내 도련님 또한 그 부분이 걱정인 것 같았습니다. 막내 동서의 키가 작으니 저와 같은 시집살이를 겪게 될까 무서웠던 거였겠죠. 혹여라도 막내 도련님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시어머니께선 모조리 막내 동서의 탓을 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에게 현명한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조언을 했어요. 키 때문에 걱정이신 거죠? 솔직히 겁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겠네요. 막내 도련님께서 잘 막아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거기다가 맏며느리도 아니니 저보다 덜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막내 도련님과 동서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도 받았고요. 시댁 식구들을 마주치겠지만 축하하는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꽤 많은 수모를 당했지만 막내 동서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했고요. 그렇게 막내 도련님의 결혼식장에 참석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결혼식장에 나타나자 꽤나 당황한 모습을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가서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고 일부러 시부모님과도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날 왜 나타나서 사람 기분을 흔들고 그래?
막내 도련님까지 장가 보내셔서 홀가분하시겠어요. 꼭 지 같은 거 데려와서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키로 구박 그만하시고요. 내 아들 잡아먹은 주제에 지금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는 게야? 좋은 날이잖아요, 어머님. 저는 막내 도련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가서 밥이나 든든히 먹고 가. 별일 없이 잘 지내지? 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에게 고운 시선을 보내주지 않으셨지만 시아버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정리하셨는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저에게 비수를 꽂았지만 그동안 저도 많은 내성이 생긴 건지 흘려듣게 되더라고요. 막내 도련님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저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도 저는 막내 도련님과 동서를 자주 만났어요. 동서는 시댁 식구 중에 마음을 붙일 사람이 전혀 없었는지 저에게 갖가진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키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 동서는 임신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딸 낳을 게 뻔해서 궁금하지도 않다고 막내 동서에게 상처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아들 낳겠다고요. 남편이 화내지 않았으면 저 정말 심장이 터졌을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서 대들기가 쉽지 않지. 키가 작아서 아들 못 낳을 거라는 건 도대체 어느 시대 발상인지 모르겠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데 어차피 딸 낳을 건데 조심할 필요가 있겠냐고. 첫 아이를 딸 낳으면 그때부터는 줄줄이 아들 낳는 길이 막힌다고. 아, 참.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내내 시댁에서 일만 하다 온 거야? 어쩌겠어요. 형님들은 아무도 안 오시지. 일할 며느리는 저밖에 없지. 이제 와서 저한테 도망간 첫째 며느리는 일은 잘했다고 비교를 하시지 뭐예요. 저는 막내 동서를 매번 달래주었습니다. 가끔 만날 때면 임신 중이라 분명 몸무게가 늘어야 하는데 꼬투리를 잡아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 말라가더라고요. 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던 도중 시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농기계가 뒤집어지면서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안위도 걱정되었지만 모든 화살이 막내 동서에게 씌워질까 겁이 났죠. 시아버지께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첫째 아들 옆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어요. 일찌감치 찾아뵙고 싶었지만 제 일이 바빠 발이 나는 날 오전에서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고 추모공원까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를 엄청나게 닥달하고 잡아먹을 것처럼 굴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아들들의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했던 것과 달리 막내 동서의 옆에 은근히 붙어서 둘째, 셋째 도련님 가족들의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가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도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막내 동서에게 수고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막내 동서가 저에게 조용히 비밀을 말해주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큰 소란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옆에 은근히 붙어있는 거 보셨죠? 무슨 소란이 있었길래 그래? 나는 막내 동서한테 덮어 씌울 줄 알고 솔직히 걱정 많이 했어. 글쎄, 둘째, 셋째 형님들이 유산을 내놓으라고 어머님을 협박하듯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 재산 다 들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당장 내놓으라고요. 뭐? 장례식장에서 그랬단 말이야? 저랑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편은 형들 말리고 저는 어머님 옆에 서서 그러지들 마시라고 소리 지르고 시어머니께서 자기 주거든 가져가라고 울면서 소리치시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들이 돈 때문에 하극상을 벌이니 어머님도 엄청 놀란 눈치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이렇게 대놓고 달라고 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신데? 형님들이 죽일 것 같은 기세로 달려드니 무서우셨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셔요. 다행히 저희 집에 오신 뒤로 시집살이며 구박이며 하나도 없이 조용히 지내고 계세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더니 못돼 먹은 아들들에게 결국은 이런 꼴로 쫓겨나듯 도망치게 된 거였죠. 저는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년이 참 힘드시겠다 싶었습니다. 동서에게 잘 이겨내라고 말한 뒤 한동안 까먹고 지내고 있었어요. 한 달이 좀 지났을까 갑자기 막내 동서에게 급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혹시 시어머니께 연락받은 거 없으셔요? 없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거의 출산이 임박해서 마지막 진료를 보러 산부인과에 갔다 온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사라지셨어요. 울면서 소리치는 동서가 걱정되어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당장 동서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은 난장판이고 경찰도 와 있더라고요.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문이며 발자국 같은 걸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화면에 복면을 쓴 남자 둘이 동서네 집 층에 내렸고 복도 CCTV에도 문을 열고 들어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서는 울면서 경찰의 말에 성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만삭인 동서에게 무리가 갈까봐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 생각났어요. 저 집에 아이가 태어날 걸 생각해서 거실이랑 안방에 홈 CCTV를 며칠 전에 설치해뒀어요.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라 아마 찍힌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서는 헐레벌떡 컴퓨터를 켜서 녹화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파일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거실 CCTV를 확인하는데 복면을 쓴 남자 둘이서 집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를 막 잡아당기고 난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한 남자의 복면을 확 벗겨내는데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면 밑에 숨겨진 얼굴이 둘째 도련님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막내 도련님은 그 화면을 보고 화를 숨기지 못했고 경찰은 아는 사람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동서는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져서 차마 가족이라고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길래 제가 대신 대답했어요. 둘째 도련님이네요. 그러니까 납치당한 시어머니의 둘째 아들이요. 경찰들도 모두 당황하더라고요. 결국 둘째 도련님의 차량이 수배되고 셋째 도련님까지 연관된 게 틀림없을 거라고 추적을 부탁드렸습니다. 나머지 복면을 쓴 한 명이 셋째 도련님이지 누구겠어요? 이틀을 꼬박 추적하고 저는 그동안 막내 동서의 옆에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를 찾은 것 같다는 연락을 했고 저희는 한달음에 이름도 모를 야산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 야산이라고 하기엔 꽤 큰 산속에서 시어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추위에 발가락은 다 동상을 입어서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한 지경이었습니다. 추위를 피하려고 낙엽 속에 들어가 체온을 높이려고 했다는데 이 추운 겨울바람에 낙엽 속에 들어가봤자 땅이 꽁꽁 얼어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막내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불이 나게 찾아온 저와 막내 동서 그리고 막내 도련님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깟 재산이 뭐라고 하시면서 우시는데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안정을 찾고 기본적인 검사를 마친 뒤 발가락 동상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들도 입원실에 찾아와 시어머니께 진술을 받아갔고요. 결국 둘째 도련님과 셋째 도련님은 검찰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얼마나 대대적인 보도를 하던지 주위 사람들이 도련님들 이야기인 걸 모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연히 살인미수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유산에 눈이 멀어 버린 짓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존속 살인미수로 인하여 유산을 받을 자격 또한 박탈되었고요.
나중에 와서 둘째, 셋째 도련님들의 처가댁에서 시어머니를 찾아와 빌고 또 빌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절대 용서도 합의도 없다고 못 박으시더라고요. 그날의 일로 느낀 게 많았는지 출산하러 간 막내 동서 대신 어머님 옆을 지키고 있던 저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인생을 헛똑똑이로 살았지 뭐냐. 솔직히 그동안 키 가지고 저나 막내 동서한테 너무 하시긴 했죠. 이제 와서 내가 반성할 마음이 드는구나. 내가 이 돈 다 가져가서 어디다 쓰겠니? 막내 아들네 다 주고 툴툴 털난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이도 출산하러 갔는데 큰 보탬이 될 거예요. 내가 우째 걔네만 챙기겠니? 내가 너한테도 줘야지.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 돈 욕심나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걸 이 돈으로 용서받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우리 첫째 아들 몫이다 생각하고 받아두거라. 나중에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은 막내 도련님도 제게 그 돈을 꼭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유산 중 10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무사히 출산하였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는 고작 키 때문에 며느리들을 차별하고 모질게 굴었다며 저와 막내 동서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막내 도련님 댁에서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키우며 행복하게 지내시고 있고요. 몇 달 전 저에게 넌지시 시어머니께서 만나는 남자는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첫째가 그리 황망하게 간 거야 슬프긴 하지만 너도 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니? 왜 만나는 남자가 하나도 없어? 저는 죽어도 우리 아들 하실 줄 알았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실지 몰라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옆에서 막내 동서가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선자리를 주선해도 괜찮겠냐고 끼어들었고 시어머니께서 당장 약속 잡으라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자리에 나갔고 막내 동서의 말대로 착한 성격에 모난 데 없이 아주 둥근 사람이더라고요. 성격도 취미도 생활 패턴까지 잘 맞아서 며칠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조촐하게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 주말쯤 막내 동서네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있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